안녕하세요. 구원석 성형외과 구원석 원장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위주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저의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그런 내용보다는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개인 경험들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그런 어려웠던 경험들, 내용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본 영상 중에는 코성형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던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그런 보형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부작용이 발생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참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까우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진중한 그런 자세로 책임을 가지고 수술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또 여러 병원에 수술을 했으나 모양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또 부작용이 재발된 그런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공보형물을 사용했거나 또는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얻는 경우들입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성형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그 수술이 내가 어떤 수술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어떤 장단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카페나 SNS 그런 인터넷상에서 너무 개인적인 정보나 경험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합을 하고 성형에 대한 이해도가 준비된 다음에 반드시 자신을 수술하실 그런 선생님과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두세 곳의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의 경험과 평판, 즉 입소문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가고, 대개는 그런 선생님들이 수술 전에 예측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결과도 좋은 편이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전한 성형 재료입니다. 과거에는 성형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인공보형물을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부작용의 대부분이 염증과 구축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체 조직이나 자가 조직을 사용했을 때는 염증의 리스크가 인공보형물보다 10분의 1로 떨어지고 구축은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성형 재료라는 것은 인체 조직이나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리한 성형입니다. 코성형에서 무리한 성형이란 첫 번째, 코끝을 굉장히 오똑하고 높게 하려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콧대를 굉장히 높고 뚜렷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인공보형물을 같이 사용해서 수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성형과 마찬가지로 코성형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수술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능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염증과 구축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수술에 나타나는 염증에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수술 후 급성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로 인해서 상처 부위로 균이 침투해서 수술한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일주일 전후에 염증이 발생해서 붓기 또는 보름이 찬다든가 또는 끈적끈적한 그런 조직의
통계기 찬다든가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붓기는 수술 후에 48시간째가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데요. 3일 이후에도 계속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든가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뭔가 고이고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다. 이런 급성염증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성염증은 수술 직후에는 염증 반응이나 염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년, 2년이 지나면서 코가 간헐적으로 이제 붓거나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코가 당기고 묵직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 만성염증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부축을 유발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부축이라고 하는 것은 코의 피부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코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만성적 또는 후발성 염증들은 균이 실리콘에 붙어 있으면서 이것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가 백혈구라든가 임파구 같은 면역세포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우리 몸이 안 좋아지면 이런 균의 독성이 더 많이 발현이 돼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또 컨디션이 좋아지면 얘가 또 잠잠해지면서 만성으로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만성염증은 반드시 인공보형물을 제거해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급성염증과 다른 것은 이런 인공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자가조직이나 인체조직을 이용해서 재수술을 한꺼번에 원스테이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급성염증과의 차이점입니다. 원래는 수술 받았던 병원에 먼저 방문을 해서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하는 게 좋겠죠. 그 과정에서 담당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 수술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 되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애매한 답변을 할 때에는 다른 병원을 한번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스카폴드나 하이코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환자들의 코를 보면 코 안에 넣은 스카폴드 실들이 굉장히 굵고 거친 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그 굵은 실들이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피부를 손상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코 안의 절개를 통해서 그 실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함께 주입한 필러들은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여서 쉽게 녹일 수 있고 녹이면서 실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술이 좋을 리는 없죠. 재수술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원칙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또다시 또 같은 보형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재수술을 받을 때에도 귀연골이나 비중격을 이용해서 코의 길이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콧등에 또다시 실리콘을 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코의 길이가 충분히 늘어났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실리콘 주변에 만성염증으로 해서 구축이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체 조직이나 또는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작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최소한의 수술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